진짜 지옥문이 열렸거든요. 자영업 지옥문. 진짜 이 지옥문을 탈출하지 않으면 앞으로 향후 한 3년? 길게 봐서는 5년 안에 진짜 힘들어지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질 것 같은데, 지금도 사실 뭐 뉴스 나오는 것들 보면 장난이 아니죠. 뭐 대출이라든지 뭐 노란 우상공제 막 깨고 막 그 받아가야 되는 것들,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었다는 그런 기사들 진짜 막 장난이 아닌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자영업을 할 때 우리는 장사를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장사를 할 때 우리가 브랜드를 만들어서 장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브랜드를 기획하는 핵심에 대해서 몇 가지로 좀 나눠서 말씀을 드릴까요? 피디님께서는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이 어떤 기준에서 좀 많이 힘들어 한다고 생각하세요? 브랜드를 너무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브랜드를 만든다고 하면 너무 막연하고 막막하고 좀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이게 자영업, 장사라고 하면은 내가 브랜드를 만들어서 나만의 브랜드를 이제 키우고 기획하고, 사실 이런 걸 좀 힘들어 하셔서 이 자영업 지옥문을 탈출하려면 이 브랜드를 어떻게 잘 기획하고 브랜드를 생명이 있는 걸로 생각을 하면서 계속 같이 성장해 나가는 것들을 알게 되면 훨씬 더 좀 수월한 장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0단계부터 얘기를 나눠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영상에서도 좀 몇 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바로 이게 메타인지거든요. 메타인지. 피디님은 메타인지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뭐 쉽게 이야기하면 뭐 자기 객관화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내 손님이 일단 누구인지, 내가 어떤 시장에 뛰어드는지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이게 스스로에 대한 자기 객관화가 되는 겁니다, 자영업자 입장에서. 두 번째는 단순하고 아주 명료하고 심플하게 내가 하고 있는 장사, 그리고 내가 만드는 브랜드에 대해서 설명할 줄 알아야 돼요. 구구절절 막 이렇게 길게 설명하지 않고 아주 명료하게 설명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가 손님들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손님의 니즈래, 약간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실제로 제가 그 자영업 대표님들하고 같이 컨설팅도 하고 아카데미도 운영을 하다 보면 손님들이 원하는 니즈는 뭐예요? 한 5가지만 적어보세요 했을 때 적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니즈 파악이 잘 안 된 상태에서 내가 그냥 제공하려고만 하다 보니까 이게 톱니바퀴처럼 잘 맞질 않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거를 그 장사는 건물주다 우리 태극당의 신경철 대표님이 강의에서 어떤 식으로 좀 얘기를 했냐면, 브랜드 객관화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첫 번째가 목표 시장과 고객 이해하기. 아까 제가 했던 얘기와 조금 일맥상통한 내용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단순하게 하기. 명료하게 무언가 전달이 돼야 돼요. 무언가 복잡하면 손님들은 싫어하는 거죠, 고객들은. 그리고 세 번째가 내가 생각했을 때 이분들한테 도움이 되겠다라고 해서 무언가를 파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의 니즈, 손님이 원하는 걸 찾아서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의 제가 좀 아주 쉬운 예를 들어드리자면, 피디님 혹시 베네핏이라는 단어랑 메리트라는 단어랑 이 단어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 계세요? 좀 헷갈리실 거예요. 둘 다 비슷한 그렇죠. 비슷한 의미지만 이게 조금 의미가 다른데, 메리트는 특징, 뭐 장점, 약간 이런 맥락입니다. 정확한 해석은 아니지만 우리가 흔히 쓰는 어떤 키워드에서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고, 베네핏은 혜택이에요. 혜택.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외식업으로 따지자면 성수동에 가게를 오픈했어요. 근데 이제 데이트 상권인데 저희는 비주얼이 뛰어납니다. 뭐 음식이 되게 예쁘게 나갑니다. 이거는 특징이 되는 거죠. 그거는 메리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손님 입장에서는 그런 메리트를 보더라도 크게 다가오진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베네핏으로 표현을 하느냐.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자친구에게 점수를 딸 수 있어요. 우리 비주얼은 누군가를 데리고 왔을 때 그분들에게 큰 환심을 살 수 있는 비주얼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간 이런 형태가 되는 게 베네핏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홈쇼핑 같은 걸 보다 보면 전자제품 같은 걸 팔 때 건조기랑 세탁 기능이랑 같이 하는 그 기계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그거를 팔 때 보면은 쇼호스트가 이런 얘기를 거의 안 해요. 뭐 여기 들어가는 모터가 뭐 독일의 어느 모터인데 뭐 10년 동안 보장이 되고, 이런 얘기는 아주 그냥 짧게 하고 지나가 버리고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고객님 이거를 사시면 250만 원 정도가 절약되는데 250만 원 정도를 고객님이 원하는 TV에 투자하시면 이 TV가 2배로 커져요. 이렇게 베네핏으로 얘기를 합니다. 즉, 이 세 번째 말씀드리는 게 내가 아니고 손님이 이해하는 언어, 손님이 받는 혜택에 대해서 내가 번역해가지고
전달해야지만 그게 마케팅이 되어야지만 실제로 마케팅을 잘한다라는 거죠. 메타인지라는 거는 브랜드 객관화라는 거와 아주 일맥상통하고 그 태극당의 신경철 대표님이 장사하는 건물주다에서 이야기했던 이런 내용들을 아주 유심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세 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아마 예비 창업자분들이나 아니면 지금 장사를 하고 계신 분들한테도 꽤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실제 어떻게 보면 태극당의 신경철 대표님이 장사하는 건물주다에서 강의를 해주실 때 강조해서 얘기했던 키워드들인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이제 세 가지만 딱 함축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바로 공간입니다. 공간. 그럼 공간이랑 브랜딩이라는 단어를 생각했을 때 PD님은 뭔가 좀 딱 떠오르는 게 있으세요? 공간 브랜딩. 인테리어일까요? 아, 그렇죠. 인테리어가 맞죠. 인테리어에서 손님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꽤 많아요. 공간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 브랜드를 좋아하는 경우도 정말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인테리어를 예쁘게만 한다고 해서 장땡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테리어를 예쁘게 하는 거는 다 어떻게 보면 가능합니다. 돈을 받으면 사실 가능한 부분인데 태극당의 사례를 좀 제가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태극당은 70년대 초반에도 있었고 그때는 태극당이 젊은 친구들의 어떤 소개팅 장소가 되었었죠. 핫플레이스죠. 그들한테는. 이런 오래된 브랜드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고 우리 머릿속에 있는 건 70년대에 그 공간 안에 있던 어떤 뭐 샹들리에라든지 어떤 오브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향수가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실제로 태극당에 가보면 80년이 지난 매장임에도 불구하고 카운터에 카운타 이렇게 팻말 딱 넣어져 있고 또 영수증 받아가세요 막 이렇게 액자 걸려져 있고 또 샹들리에 이런 거를 다 철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샹들리에 이게 완전 옛날 스타일의 샹들리에인 거예요. 레트로의 느낌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거죠. 물론 태극당에 있는 소품들이 다 이렇게 80년대 소품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대부분의 어떤 그런 소품들이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 지금 다 보관이 되어 있어요. 기증하셨어요. 지금 남아있는 건 이제 복제품이긴 한데 그런 복제품을 둔 이유가 인테리어가 엄청 중요하다라고 하지만 공간 브랜딩을 활용할 때 있어서 작은 소품이나 오브제들로서도 충분히 가능하고 레트로함과 예전의 그런 감성을 불러일으키는 것 때문에 아직까지도 태극당의 브랜드가 이어져 오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공간 브랜딩이라고 하는 건 그 매장이 있는 어떤 장소나 상권이나 입지나 아니면 어떤 걸 팔고 있느냐 그런 분위기에 따라서 너무 제각각이라 좀 달라질 수 있는데 몇 가지 좀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부산의 엔초비 블루스라는 곳을 브랜딩을 하면서 저희 팀에서 원래는 생선구이집이었는데 햄버거 가게로 만들었어요. 그 햄버거 안에 이제 엔초비라는 그 멸치 소스를 집어넣어서 기장에서 약간 특화된 엔초비 소스를 넣은 햄버거를 만들면서 실제로 좀 많이 유명해졌거든요. 거기를 이제 공간 브랜딩 할 때 저희 팀 이제 인테리어 담당 대표님이 큰 통창을 잘 이용해서 바다를 바라보면서 햄버거를 먹을 수 있는 이제 외부 창 닫지도 만들고 매장에서 계산을 하면서 햄버거를 직접 내주는 굉장히 편안한 넓이의 닫지도 또 만들었어요. 그 안에 컬러감을 엔초비만의 색감으로 아주 따뜻하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왔을 때 공간에 대한 만족도도 있고 음식에 대한 만족도도 있고 뷰에 대한 만족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완성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공간 브랜딩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공간 브랜딩 같은 걸 할 때 브랜드 컬러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하는데 실제로 저희가 브랜딩 했던 어떤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그 발산역 근처에 광선집이라는 고깃집 을 저희가 이제 브랜딩을 했어요. 지금은 이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면서 아마 가맹점이 뭐 6개 정도 나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발산역 매장을 브랜딩할 때 일단 붉은색이 광선집을 표현하는 브랜드 컬러라고 저희가 초반 중심을 잡았고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형태의 붉은색 인테리어가 많이 차용이 됐어요. 겉에서 보더라도 굉장히 좀 휘황찬란한 익스테리어를 좀 뽐내고 있는데 고깃집 같지 않은 클럽 같은 고깃집 같은 그런 느낌을 뽑아냈고 실제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한 번씩 쳐다보게 되는 그런 인테리어를 하게 된 케이스가 있다고 좀 보시면 돼요. 피디님도 아실지 모르겠는데 효뜨라든지 키보라든지 꺼거라든지 남박이라든지 이런 브랜드들이 있어요. 남준영 셰프가 만든 브랜드인데 이런 브랜드들은 보면 명확한 컨셉을 가진 브랜드예요. 그래서 공간 자체가 실제로 뭐 베트남에 와 있다 아니면 홍콩에 와 있다 약간 이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디테일하게 신경을 쓰는 브랜드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공간 브랜드로 굉장히 잘한 케이스라고 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인테리어가 돈을 많이 들이고 진짜 최고급을 하면 좋긴 하겠지만 일반 자영업자분들은 인테리어 비용이 부담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컨셉이라든지 아니면은 내가 팔고자 하는 아이템 그리고 입지와 상권 등을 생각해서 뭐 오브제나 아니면 소품이나 그걸 우리가 VMD라고 하거든요. 비주얼 머천다이징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는 컨셉화가 가능해요. 그런 것들을 조금 차용하셔가지고 공간 브랜딩을 하시면 이 지옥문이 열린 자영업 시장에서 그 지옥문을 탈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도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 좀 말씀드릴 거는 바로 메뉴, 제품, 그러니까 핵심 아이템이죠. 그 아이템을 리뉴얼하는 겁니다. 리뉴얼. 저는 항상 최근에 다니면서 이제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실력을 좀 많이 얘기를 하는데, PD님이 생각하셨을 때 PD의 실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편집을 잘한다. 그거죠. 식당의 실력은 사실 음식의 퀄리티가 뛰어나지 않으면 기본 전제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PD의 실력은 편집을 잘해야 되는 건데, 촬영만 잘한다고 해서 PD의 실력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촬영은 못하지만 편집을 잘하면 그게 핵심 가치니까 촬영은 다른 사람이 해도 되는 거고, 편집을 PD가 하는 게 맞죠. 편집자랑 또 촬영자랑 나눠지는 것들도 있긴 하지만, 식당으로 따지면 음식의 퀄리티가 뛰어나야지만 어쨌든 기본 전제를 깔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하나의 사례를 말씀을 드리자면, 외식업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외식업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인천에 가면 미친 오징어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여기서 판매하는 해물파전이 기가 막힙니다. 여기서 파는 해물파전은 제가 봤을 때 세상에서 가장 바삭한 해물파전이에요. 보통 우리가 해물파전을 시키면 은연중에 속으로 그냥 바삭하게 구워서 나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파전 같은 경우는. 근데 파전을 굽는 사람들은 이걸 바삭하게 구우려면 거의 노동력이 2배로 들어가요. 시간이 2배로 들어가고 너무나 많이 신경을 써야 돼요. 그래서 이 미친 오징어에서는 해물파전을 어떻게 굽냐 하면 굽지 않고 튀깁니다. 틀에다가 얇게 밀가루 반죽을 해서 올려놓고 튀김기에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리고 나서 위에다가 튀김 반죽을 조금씩 뿌리거든요. 그러면은 튀겨져서 나왔을 때 비주얼도 엄청나게 뛰어나고 바삭바삭합니다. 이 파전을 18,000원에 팔고 일반 해물파전을 15,000원에 팔았어. 그럼 이게 3,000원 더 비싸지만 피디님은 어디 가서 파전을 사 먹을 거예요? 튀긴 게 더 맛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 미친 오징어라는 브랜드에 가겠죠. 그래서 그 미친 오징어 매장 근처에 파전을 파는 가게들을 아무리 찾아도 미친 오징어만큼 잘하는 곳이 없어요. 이게 실력인 거죠. 그러니까 태극당 같은 경우도 보면 모나카 아이스크림이 가장 핵심 아이템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가장 많이 팔리고 매출에 기여하는 기여도도 좀 크다 보니까. 근데 이게 장인분들이 퇴사를 하시거나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겠죠. 왜냐하면 태극당이 워낙 오래된 브랜드다 보니까. 그래서 신경철 대표님은 공장에서 만드는 어떤 설비를 갖추시면서 이 퀄리티를 완벽하게 유지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선까지는 올려놓고 대량 생산 방식으로 구축했단 말이죠. 이게 핵심인 거죠. 미친 오징어에서 그 해물파전을 만들 때 막 시간이 30분씩 걸려. 그럼 이것도 안 되는 거겠죠.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빨리 뽑아내지 못하면 비즈니스를 하는 공간에서는 순환이 안 되다 보면 사실 돈이 안 되거든요. 예전에 우리 같이 인터뷰했었던 삼동소바 박인성 대표님 브랜드도 순환력이 엄청 좋다 보니까 그 매장의 테이블 수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매출을 뽑아낼 수 있었던 거거든요. 이것도 태극당의 신경철 대표님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모나카 아이스크림이 대량 생산이 됐고 매출에 크게 기여하는 부분까지 갔는지 메뉴를 리뉴얼하면서 핵심 사항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세 번째는 조금 생뚱맞긴 하지만 상표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마 제 채널에서는 이 상표권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요즘 들어서 많이 중요해지고 있어요. 피디님, 그 봉구 비어 아시죠? 아, 네. 말자 비어도 아세요? 들어본 것 같습니다. 상구 비어도 아세요?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50개? 한 100개 정도? 유사 브랜드가 엄청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프랜차이즈의 어떤 문제점이라고 하면 너무 쉽게 카피할 수 있는 행태가 좀 크다 보니까 뭐 하나 유행하면은 왕가탕으로 나오고 나면 박가탕으로, 춘자탕으로 막 계속 나오잖아요. 상표권과도 좀 연관이 있거든요. 물론 상표권 하나로 이런 카피 브랜드를 막진 못합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브랜드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왜 생뚱맞게 세 번째를 상표에 대해서, 브랜드 이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일반 자영업자분들이 상표권 등록을 해놓지 않으면 이거 먼저 등록하는 사람한테 그 상표권이 갈 수도 있어요. 물론 이게 뭐 어떤 소송을 거치고 하면은 입증이 되면 내가 먼저 그 상표를 가지고 갈 수 있는 어떤 내용들도 있는데, 판례에는 그런 과정 말고 그냥 처음부터 내가 만든 브랜드라면 그거를 상표권 등록을 먼저 해놓고 사업을 하시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상표권 등록을 많이들 좀 궁금해하시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직접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상표권 등록을 전문으로 하시는 변리사라고 있습니다. 티프리스에서 약간 그런 대행을 하시게 되면 뭐 저렴하신 분들은 뭐 3, 40만 원짜리도 있고 조금 비싸면 막 뭐 100만 원짜리도 있고 뭐 저는 직접 하시는 것보다는 그런 분들 통해서 하시는 게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추천을 드리는 편이고, 개인이 하면은 진짜 뭐 한 10만 원 내외로도 합니다. 6만 원 정도 들어가지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권리를 또 보장하는 게 있거든요. 10년 정도 권리 보장하는데 한 23만 원 정도? 그렇게밖에 안 해요. 이 상표권이라는 거는 어쨌든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브랜드를 만든다면 상표권 등록을 한다고 생각하고 무조건 브랜드를 만드셨으면 좋겠고, 태극당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아마 의문점이 있으실 거예요. 장충동에 있는 태극당 말고도 도남동이랑 또 천안, 부산 이런 데 태극당이 있잖아요. 도남동이랑 천안이랑 부산에 있는 태극당은 장충동에 있는 것과 아예 다른 태극당이에요. 이 태극당도 어떻게 보면 상표권의 완벽한 상태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매장들이 있는 거거든요. 태극당이 1946년에 생기다 보니까 그때는 상표권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경철 대표님이 CEO로 이제 들어오시면서 43류 제과점 업종을 최초로 등록을 한 거예요. 그때 이제 태극당이라는 상표권이 등록이 된 거죠. 뭐 그 이후로는 이제 그런 분쟁이 사실 없기도 하고 지금 잘 운영을 하고 계시긴 한데,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내 사업, 내 매장, 내 브랜드를 만든다면 상표권 등록부터 먼저 하고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 그래야지 나중에 있을 만에 하나의 사태에 대비를 하는 건데, 거기에 우리가 뭐 몇십만 원 투자하는 거는 당연한 거다 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길게 얘기해서 좀 짧게 정리를 드리자면,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상표권은 내 권리이기 때문에 그 권리를 그냥 당연히 가져가시는 거라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공간 브랜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프라인 비즈니스라고 하는 게 공간 없이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게 뭐 매장이 됐든 아니면 판매샵이 됐든 이 공간에 대한 관심을 좀 많이 두셔야 돼요. 비싼 돈을 들여서 인테리어 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내가 하고 있는 업종, 상권, 입지, 컨셉을 잡아서 우리가 인테리어를 할 수 있느냐, 그런 것들 좀 말씀을 드린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실력. 식당으로 치자면 음식의 맛이 되는 거고, 판매샵이 된다면 그 판매하고 있는 아이템 아니면 접객 능력, 이런 것들이 좀 실력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태극당의 이제 신경철 대표님이 우리 장사는 건물주다에서 3주에 걸쳐서 리브랜딩을 하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길게 아주 명확하고 디테일하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강의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네, 오늘 지옥문이 열린 자영업 시장, 여기서 탈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 3가지로 좀 나눠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너무 뜬구름 잡는 이야기라고 생각은 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 3가지는 아주 기본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태극당의 신경철 대표님이 장관에서 강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그런 강의들도 보시고 좀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옥문을 꼭 탈출하셔서 돈 많이 버는 그런 장사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많이 파세요. 건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갈게요. 좋아요 눌러주세요.